안녕하세요. 저는 잘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어요. 가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 때면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네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과 제가 가끔 일손을 도우려 주말에 들리곤 했었죠.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분식집이라는 게 특성상 하루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가한 저희가 움직였죠. 장사는 정말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보통 주변 상권에 분식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 분식집 계약을 분식집 밀집 지역에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편이었지만 다른 매장들은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였고 시댁은 이제 막 계약하고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었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분식집 사장님들께서 구경 오면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만 잠깐 와서 몰랐는데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수익이 나뉘는데 시댁까지 분식집을 하려고 밀고 들어오니까 수익이 더 줄어들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셨나 봐요. 그렇다고 벌써 계약 다 하고 매장 오픈날 얼마 안 남았는데 뒤로 물러날 순 없잖아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부모님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었나 봐요. 전에는 치킨 매장을 오픈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분식집이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댁 집안은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많이 도와줬죠. 그렇게 기대하던 분식집을 오픈했고 오픈 당일 주변에 있는 분식집과 맛을 비교하고 싶으셨는지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오픈 당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하신 떡볶이 맛이 정말 좋다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워낙 요리를 잘하시긴 하지만 이 정도로 잘 될 거라곤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주변 분식집들과 비빌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졌어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라는 말 있잖아요.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정신이 없으셨는지 손님이 주문해도 말을 툭툭 내뱉는 말투로 기분 좋지 않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아버님이 원망스럽네요. 원래 고객응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얘기한 주문 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손님한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내뱉으면 누가 여기에서 먹고 싶겠어요. 동네 장사하시면서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죠. 소문나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 모르세요? 적어도 인상 쓰지는 마셔야죠.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 기분 상한 상태로 음식 먹고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럼 그냥 나가주세요. 그쪽 한 명 안 먹어도 저희 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먹지 말고 그냥 나가시라고요. 제가 손님 기분까지 맞춰드려야 하나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쪽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데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까 소홀히 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님이 아버님 멱살을 잡았고 손님 무시한다며 더러워서 안 먹겠다고 얘기하고 분식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은 주문한 음식 먹지 않은 건 자유지만 테이블에 올려진 음식 주문에 관해서 돈은 받아야겠다며 10,000원을 요구하셨어요. 손님도 기분 나빴는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아버님에게 던져버렸고 그 순간 아버님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일하던 저와 시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달려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손님의 격한 몸싸움은 계속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죠. 남편 성격이 다혈질인데 아무래도 가족한테 대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니 앞뒤 상황 배제하고 손님에게 무력을 행사했어요. 분식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었죠.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손님에게 저지른 충격 행동으로 인해 결국 징역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손님이 몸싸움 도중 아버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상처가 났는데 그걸 본 남편 눈이 돌게 되었죠.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끓고 있던 기름을 어묵 국물을 푸던 국자로 한 국자 푸더니 손님 얼굴에 뿌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말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손님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은 징역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게 된 얼굴 때문에 상당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남편까지 없으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손님이 불만을 표했으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를 남편이 징역을 살게 될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몰고 가서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거기에 더해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소문까지 안 좋게 흘러갔고 시댁 분식집은 파리만 날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일 끝나고 퇴근하고 둘러보면 시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아버님은 묵묵히 장사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맛있다고 소문나면 뭐하나요. 아버님의 실수 한 번으로 인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얼굴 봐서 참고 갔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면서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주방일 하고 앞에 나와서 떡볶이 팔며 손님에게 웃음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응대했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되고 사건이 점점 잊혀가기 시작하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이 꽤 오기 시작했고 점점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문 닫을 때까지 회사일 끝나고 도와드리다 보니 팔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조용한 집에 혼자 있다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 옷들과 신발, 물건들은 그대로 있는데 남편만 없으니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빠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남편에게 면회도 몇 번 갔었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핏기도 없는 얼굴을 보니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빨리 나가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죠. 정말 다행인 게 아기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피곤하다 보니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만약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댁 분식집은 다시 정상의 궤도에 올라오게 되었고 안 올 것 같았던 남편의 출소일이 되었어요. 오늘 출소하는 날인데 장사하시게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힘든 시간 보내고 왔는데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위로해줘야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요. 오늘만큼은 좀 쉽시다. 돈도 중요하지만 아들 나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돈이 땅 파면 나와? 하루 쉬면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몰라? 택시 타고 오겠지. 잔말 말고 어서 일이나 해.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은 거 몰라? 아직 대출빚도 다 갚지 못했고 경훈이 그놈이 사고치는 바람에 치료비에 들어간 돈도 상당하잖아. 다 이해할 거니까 잔말 말고 며느리 너는 가게 문 열거라. 그리고 너 왜 계속 계산할 때 카드 결제해 주는 거야? 10,000원 이하는 현금으로 받으라니까. 카드 수수료 네가 줄 거니? 적당히 구슬려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게 하란 말이야. 일을 좀 융통성 있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라고. 여기는 분식집이지 웃음을 파는 술집이 아니다. 해벌쭉해서는 손님 다 도망가겠다. 아버님은 괜히 가기 싫으니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까지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님들께 웃는 것도 꼴보기 싫었나 봐요. 당연히 밝게 웃으면서 손님 응대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카드 결제는 1,000원 이하도 가능하잖아요.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손님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차단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대답에 네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아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오전 시간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12시에 출소인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저라도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께 말했어요. 거리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 손님 몇 팀이 우르르 몰려왔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식재료 사러 잠시 마트에 가 있는 상태라서 어머님과 함께 주문한 음식을 내어드렸죠. 그리고 결제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건네받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홀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를 찾기 시작했고 왜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서 나가겠다고 홀을 향해 외쳤는데 옷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문을 활짝 여셨고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죠. 너무 급한 나머지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속옷 차림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방에 들어오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카드 수수료 아까운데 손님들 전부 카드로 결제해줬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 노크도 없이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주세요. 옷은 갈아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문제라고요. 카드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돈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무조건 현금으로 하라고 그랬지? 아주 시애비 말을 개똥으로 하네. 그리고 너 왜 계속해서 1인분 양을 넘게 주는 거야? 떡볶이 떡 1인분에 몇 개인지 내가 알려줬지? 네가 생각 없이 막 퍼주고 튀김도 서비스 주니까 내가 주는 건 양이 적다고 하면서 불만을 내세우잖아.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냐?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볼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가리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아들 출소한다고 가려고 하는 거냐?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걸 바쁜 시간에 왜 간다는 거야?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시애비 말은 무시한 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 말 듣지 않은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안 나가? 아버님께서 당장 나가라고 말을 하시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옷만 갈아입을 테니 잠깐 나가 계시라니까 그럴 필요 없다며 제 목덜미를 잡고 방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옷바람으로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 홀에서 떡볶이 먹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홀에서 난리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너무 부끄러워 몸을 웅크리고 있자 시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다시 방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뭐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께 소리치는 순간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며 이혼하자고 화를 내셨고 방에서 아버님을 밀치며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바닥에 있던 옷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급하게 남편 출소 시간에 맞춰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남편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도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고생했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누군가 찾는 듯 했고 분식집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아버님 혼자 계신다며 제가 횡설수설하자 시어머니께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했고 남편은 많이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같이 가겠냐고 얘기했고 출소하자마자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편을 뒤따랐어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과 분식집에서 싸웠던 집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이유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기 위해 찾아갔던 거였고 약간의 흉은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남편의 사과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받아주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분식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어머님과 저는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금방이면 되니 같이 들어가자고 저희를 설득했고 아버님은 정신없이 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홀 좀 봐달라고 얘기하더니 아버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징역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고생하는 제 아내에게 좋은 말 해주기는커녕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여태까지 저희가 왜 장사를 말아먹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버리지 못하는 개차반 같은 성격 때문이에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버지랑 싸웠던 손님한테 오늘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에 상처 난 거 보고 제가 눈이 돌아 실수를 저질렀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엄마랑 꼭 이혼해 주세요. 혼자 살아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죠. 이 시간 이후로 아빠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야? 여태까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이제 등 돌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네가 징역 살고 있었을 때 임마 나는 뭐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네가 사고 친 거 위자료 해결해 주느라 뼈 빠진 줄 알았어. 고맙다고 머리 숙여도 모자랄 판에 지 잘났다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네. 나도 이참에 속 편하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어차피 장사도 잘 되니까 상관없어. 썩 나가 이것들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에게 땡전 한 푼 줄 생각 없어. 장사 방해되니까 빨리 나가. 아버님은 생각이 있긴 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후회할 짓을 왜 사서 하시는지 정말 한심했죠. 저희는 뒤도 안 보고 분식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하게 되었고 어머님이 받은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와 그동안 저희가 모았던 자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분식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손맛이 좋은 어머님의 장점을 살려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저도 퇴직하고 남편과 함께 올인하는 거라 더 많이 신경 쓰고 잘 될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 상권을 잡을 순 없었지만 꾸준하게 웃음 잃지 않고 손님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양도 넉넉하게 드렸고 서비스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없으니 더 잘 되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생각보다 손님이 적게 오셔서 분식이 꽤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날 팔 건 무조건 당일 만들고 남으면 폐기하거나 주변 분들에게 나눠드리거든요. 장사 마감할 때 일부 포장해서 앞에 놔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져가세요. 마감을 한 상태여서 돈은 받지 않거든요.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자주 와서 가져가시는 편입니다. 그날도 남은 거 포장해서 앞에 놔두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앞에서 머뭇거리며 포장되어 있는 거 판매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기에는 미안하셨는지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올려놓곤 포장된 걸 가져가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돈을 다시 돌려드리려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한 건지 지갑을 떨어뜨리셨고 금세 사라진 손님을 기다렸어요. 지갑을 돌려드려야 해서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지갑 같은 거 함부로 열었다가 덤터기 씌울까봐 그대로 뒀는데 저희도 다음날 일을 해야 해서 빨리 들어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라도 있을지 몰라 지갑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냐며 다가왔고 저희 모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몇 년 전 분식집을 오픈했을 때 함께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너무 놀랐죠. 아버님이 방금 왔다 가셨던 거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희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살펴봤지만 연락을 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어요. 사진 한 장 있는 빈 지갑이었죠. 포장된 거 가져가면서 올려둔 1,000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라며 몰래 찾아온 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왔다 가신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수치심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일단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매장 문을 닫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늦은 저녁 엄마와 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해 나갔어요.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제가 해야 할 판단이지만 일단 아버님 혼자 운영하고 있는 분식집에 가서 상황을 보는 게 어떻겠냐며 엄마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과거에 아버님이 하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제 고민을 들어준 것뿐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 혼자 다녀오기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제 선택에 존중해줬고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요. 분식집은 망했는지 없었고 다른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장사가 잘 되는 옆에 분식집 사장님과 오래간만에 인사를 나누며 상황을 들어보니 저희가 가고 직원 한 명 고용해서 운영했지만 떡볶이 맛도 변했고 더 중요한 건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 카드 결제 일절 받지 않으면서 1인분 양도 줄어들어 결국 손님이 다시는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손님이 와서 하신 말들은 저를 찾고 있었다며 항상 밝게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남아 다시 찾아왔는데 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상황은 자기도 모른다면서 사장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대충 어떤 상황인지 모두 파악했고 저희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확실했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원래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분명 또다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에 서둘러 분식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저희 분식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에게 지갑을 던지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털썩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님과 이혼했는데 이젠 남이잖아요. 받아줄 필요가 없는 상태였죠. 아버님이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남편은 영업 방해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동들 뉘우치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저는 현재 임신 7주가 되었어요. 초기인 만큼 조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여자이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내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지 눈물을 자주 흘리진 않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건지 하늘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남편의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41살입니다. 연애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결혼은 2년 차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 저 또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눈 맞으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3층에 있었고 남편은 5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얼굴을 본 계기는 남편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급하게 서류 한 장을 팩스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필 기계가 고장이 났고 저희 회사에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잠시 화장실을 들리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눈이 맞았고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팩스 한 장만 부탁한다길래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팩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건지 하루에 최소 5번은 내려왔고 하필 저는 문 앞에 책상이 있었기 때문에 팩스 보내는 일을 자연스럽게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날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다음날은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어색한 웃음으로 도움을 청해왔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 말하지 않고 팩스 보내줬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그날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전날도 도움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2번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그날도 5번 정도 팩스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고치는 게 오래 걸린다고 말하니까 회사 대표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지 않아서 자기도 답답하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도움받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 군말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렸었네요.
그래도 일주일 이후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 고쳤나 보다 생각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 중이었고, 점심시간이 되고 동료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나가는 순간 앞에서 도움받았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가 나오자마자 밝은 웃음으로 괜찮다면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다며 나중에 도움받을 일 생기면 그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저는 동료분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이후 얼굴 볼 일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날 하필 제 컴퓨터가 다운이 되었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컴퓨터를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5층에 올라가 노크를 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컴퓨터 고치는 기사가 올 때까지 컴퓨터 좀 빌릴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고 그 남자 컴퓨터로 급하게 작성한 서류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를 보고 있던 남자는 때마침 점심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밖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자고 권했고 전송한 파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도움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몇 번씩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까지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래도 사람 착하고 뭐든지 이해해주고 항상 배려하는 모습에 사람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연애한다기보다 그냥 일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연인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 남편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안 돼? 그동안 만나왔던 시간도 1년이 아닌 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서로 알 만큼 알았고 나이도 있는데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니? 내 입장도 이해해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아기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내 성격상 시어머니 기분 맞춰주는 성격도 아니고 결혼하면 자기랑 분명히 싸우게 되는 일도 자주 있을 텐데 그런 거 전부 배제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도 연애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걸? 미래를 함께하고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늙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될까? 주위에서만 봐도 이혼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됐지만 결국 끝은 좋지 않은 결말이었어.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저도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주위에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상황들로 인해 결국 아픔을 맛보게 되니 그런 모습들을 봐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매일 저를 설득시켰고 저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새벽밤 공원을 돌고 있는데 너무 깊은 생각을 하던 나머지 공원에 바닥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움푹 파인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게 되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제 전화를 바로 받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남편 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와 주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업어주었고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보여준 남편의 마음은 한결같았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상견례 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때 당시 서로가 워낙 바빴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가 오랜 기간 연애하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할 때 얼굴을 보기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상견례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처음 시부모님 뵙는 자리에서 많은 긴장을 하게 되었네요. 얼굴 보는 건 처음이지만 아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얼굴 보니 제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요. 미모가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곱고 말하는 것도 어찌나 예의 바른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제대로 고른 것 같아요. 3년을 만났으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어요. 그동안 봐오면서 둘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늦은 만큼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만큼 결혼식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가야지 우리 딸도 시집을 가죠.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서두르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큰 문제였죠.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비 시누이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동생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은 저와 반대였어요. 그런데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결혼하겠지 생각하며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왔었어요. 자연스럽게 동생과 예비 시누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쪽으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제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맛있던 물을 내뿜었고 엄청 놀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좋은 인연이 없어 아직까지 혼자 지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저와 남편은 상견례를 하려고 나온 건데 저보다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지 아빠가 중간에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그제서야 시어머니 눈치를 챘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쪽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기를 빨리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기를 가지는 것보다 현재 저와 함께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가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죠.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며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점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선 충분한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잠깐 만날 때와 다르게 같이 퇴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와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자주 놀러 오세요. 평일에는 저도 워낙 바빠서 시간이 안 되거든요. 신혼부부라고 둘만의 시간을 너무 갖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함께 놀러 가면 좋잖아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주말에 태안 쪽으로 놀러 가는 거 한번 계획해 볼까요? 태안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다음 주에 태안 갈 수 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당연히 시간 되지. 그렇잖아도 주말에 계획 없었잖아. 말 나온 김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처남도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봐봐. 주말에는 좀 쉬는 게 좋으려나? 치과 의사라 시간 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 동생도 주말에는 쉬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이번에 참석하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양가 집안 모두 결혼식 이후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분위기를 잡아주며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게 잘 이끌어 나갔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지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시누이와 남동생도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개인차 끌고 가지 말고 큰 차 하나 렌트해서 움직이자고 했는데 남편의 말에 따르길 잘했다 생각했죠. 그날 여행은 너무 만족했고 이런 결혼 생활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날의 여행은 마무리되었어요. 시누이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문자가 왔고 자기 전에 대화 좀 하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꽤 심각해 보여 이유를 알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통화를 급히 끊더라고요. 저는 누구길래 심각하게 통화를 하는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했었다며 저에게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 주에도 또 여행을 가고 싶다며 저희 부모님과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있으니 괜시레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 주변에서는 모든 게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해 사돈끼리의 여행도 솔직히 조심스럽잖아요. 저도 그런 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음 주에 또 가자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전한 말을 듣고 다음 주도 상관없다며 웃으면서 답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괜찮으니 매주 다니면 힘들다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그때 움직이자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고 저는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시누이와 동생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도 현장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주말에 괜찮은 영화가 개봉을 해서 심야로 보러 갔었어요. 표를 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다리면서 잠시 화장실을 좀 다녀올 겸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얘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남동생이 멀뚱멀뚱 서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도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데이트하러 온 거야? 너 여자 있었어? 왜 나한테까지 숨기고 몰래 만나는 건데? 나한테 여자 만나고 있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정말 실망인데? 누군진 몰라도 여자 핸드백까지 들어주는 거 보면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인가 봐. 화장실에서 곧 나오겠네. 얼굴 보고 들어가야겠다. 지금 영화 이번에 개봉하는 거 표 끊었지?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여자 만나는 것도 엄청 신중한 우리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한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제 눈의 동공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고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에서는 남동생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영화 시작했겠다며 온갖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몸을 돌렸고 저와 마주치게 된 시누이는 화들짝 놀라며 남동생 뒤로 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남동생과 시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한테 자기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올 시간이 지나자 걱정이 돼서 화장실로 걸어왔고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봄과 동시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남동생과 시누이를 보고 남편도 화들짝 놀라며 둘이 왜 함께 있는 거냐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가 동생한테 자기라고 했다며 둘의 사이를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전혀 몰랐다고 자기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결국 그날 영화는 물 건너 가게 되었죠. 남동생과 시누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들려 둘의 사이가 언제부터였는지 진지하게 물어봤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던 시누이와는 반대로 남동생은 당당하게 저와 남편이 상견례 할 때부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죠.
2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건 정말 큰 문제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우리도 계속해서 숨길 생각은 없었어. 언제 말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다고. 그래서 태안으로 여행 갔을 때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섣부르게 말하는 순간 좋았던 분위기 깨질까봐 망설였고 일도 바쁘고 자꾸 미루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새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왜 여태까지 말을 하지 못했겠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 반대할 게 뻔하고 좋은 말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된 거죠. 어차피 밝혀진 거 우리 결혼하게 밀어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안 나오면서 전혀 문제 없었고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숨만 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어버렸는데 계속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주말에 저희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가 펼쳐졌지만 그래도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은 좋았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았던 남동생이 그래도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겹사돈이 되었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남동생은 치과일 때문에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걸 꺼려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자고 시누이를 설득시켰어요. 시누이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해외로 여행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동생이 워낙 예약된 환자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여름에 날 잡아서 떠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누이 기분이 좋지 않아 남동생이 고민을 털어놨고 제가 시누이와 단둘이 만나 쇼핑을 하면서 가지고 싶은 옷 몇 개 사주며 기분 풀어주었어요. 이럴 땐 남자보다 여자끼리 서로 수다도 떨면서 대화를 해야 풀리잖아요. 저녁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누이가 어차피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는 거 모두가 시간 맞춰서 가족여행으로 함께 떠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며 같이 가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라며 일러줬고 시누이의 추진력에 저희 모두 남동생 시간에 맞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제주도로 향했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어요. 좋은 풍경 보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혼여행 온 남동생과 시누이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사진도 많이 찍어 주었네요. 그런 시간들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각자 배정받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둘만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서 다니다 보니 신경 쓸 것도 많고 긴장을 많이 했는지 체력 소모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금방 지쳐 잠이 들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남동생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자마자 남동생은 땀범벅이 된 상태로 시누이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과 함께 시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불을 감추고 얼굴만 내밀고 있길래 남편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시누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물어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확대 수술한 게 터진 것 같다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불을 조심히 들춰보았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부어 있었고 아무래도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일단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양가 집안 난리가 난 상태였죠. 그런데 응급실에서는 당장 제거할 필요는 없고 수술받았던 데 다시 찾아가서 재수술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옛날이야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형물이 응집력이 좋아 쉽게 녹아내리지 않는다며 다음날 시술받은 곳으로 바로 가길 권했고 저희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응급실에서 대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벽 비행기를 확인한 다음 남동생과 시누이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뒤따라 가셨습니다. 뒷수습은 저와 남편이 모두 처리하고 올라갔고 시누이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남동생에게 저녁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시누이가 전날부터 가슴이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별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이불을 들추고 확인해보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 다급하게 불렀던 거라며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가슴 수술한 줄 알았냐고 물어보니 그것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나둘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며칠 동안 시댁에서 지내다가 몸이 좀 회복이 된 상태가 되고 다시 출근을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붓기 빼는 데는 호박죽이 최고라며 월차 내고 쉬는 날 저희 집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호박죽 놓고 가셨거든요. 아무래도 저와 시누이가 친하기 때문에 대신 전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먹을 수 있게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잠시 시누이 집에 들르는데 시누이가 아침 일찍 나서더라고요. 급하게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제 손에 들린 호박죽을 남동생에게 전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나섰다는 말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아직 출근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 다시 차를 타고 시누이 학교로 향했어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호박죽을 들고 교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길래 시누이 이름을 대면서 호박죽을 전해주려고 왔다니까 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선생님은 이 학교에 없다며 잘못 알고 오신 거냐고 저에게 다시 되물었고 뭔가 좀 이상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길래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얼마 전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며 시누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니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리 알려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호박죽을 건네받았고 시누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도 출근이 늦어진 상태라 급하게 차에 올라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 유턴을 해야 하는 신호줄이 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밀러에서 시누이가 정문에서 다시 나오는 걸 확인했고 호박죽을 들고 있는 상태로 어딜 급하게 가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차를 돌려 시누이가 사라진 곳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차로 움직이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한편의 차를 주차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이 늦어지자 전화가 왔고 잠시 양해를 구한 다음 시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봇대 한편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곳에 저희 엄마가 준 호박죽이 내동댕이 쳐서 터진 상태로 버려져 있었고 더 충격인 건 그 안에 저희 엄마가 손편지까지 썼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사진을 찍어둔 다음 엄마가 써준 편지를 제가 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신우를 다시 찾고 있는데 전봇대에 호박죽을 버린 주위에는 다른 상가는 없었고 죄다 주택가였어요. 그런데 PC방 하나가 있길래 혹시 몰라 들어가 봤죠. 어둑한 지하에 있는 PC방이었고 이른 아침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신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게임에 정신 팔려 제가 왔는데도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셋을 확 벗기자 신우가 하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아이씨 개자식아, 내가 게임하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지? 새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뭐? 개자식?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인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호박죽 전봇대에 던져버리고? 너 초등학교 교사 아니지? 너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친 거냐? 너 백수야?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네가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 내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 아무도 너를 모르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나중에 따로 물어보려고 그랬지. 나도 출근이 늦은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너는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나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치네? 정신 나갔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고 잡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진 상황에서 손안에 든 쥐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망친 신우가 누군가에게 끌려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왔고 더 충격적인 건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신우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상태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은 동거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우의 뺨을 내리쳤고 그 남자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경찰서 가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제 목소리가 PC방 전체에 울려 퍼지자 분노한 얼굴에 겁을 먹었는지 도망을 쳤고 그 자리에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기 결혼이라는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남편과 시모에게 전달이 되자 더 충격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또한 모든 걸 같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그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상견례장에서 제 동생이 치과 의사라는 말에 시모는 그 순간 며느리 직업 1순위인 신우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거짓말을 쳤고 당황한 신우를 툭툭 치며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신우에겐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당황했지만 상견례장에서 갑자기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결혼하지 못할까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건데 그게 점점 상황이 커지고 말았던 거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 또한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왔고 신우에게 자기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냐며 눈물을 보이자 신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동생의 돈을 보고 접근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백수였고 시모에게 매일 용돈이나 타쓰는 볼 것 없는 여자였죠. 저희는 당연히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냥 교사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이런 식으로 저희를 뒤통수 칠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결국 시댁 집안 모두 결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남편과 저까지 이 문제로 인해 신용을 잃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혼인신고 무효 소송과 함께 시댁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와 그동안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전부 소송을 걸었어요. 남동생도 전혀 알지 못했던 건 매달 신우에게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건 시아버님 일하고 받은 월급을 신우에게 일부 줬던 거고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사를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소름이 돋는 시댁들의 치밀한 계획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일을 주동한 시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어요. 이 일을 방조한 시댁 집안에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네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일 충격받은 건 남동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들이 뭔지 충분히 생각하고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듯이 취업도 한 번에 성공했어요. 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고
무엇 하나 어려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능력 있는 저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당연히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평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좋다. 여자가 요새는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안 그러니? 다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옛날 말이야. 넌 똑순이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죠. 요샌 일을 해야죠. 생활도 생활이고 저도 끝까지 회사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요샌 같이 벌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즘 애들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며느리 딱 질색이다. 그래도 주체성 있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저를 참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님은 요즘 사람같이 현대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도 저희와 얼마 차이 안 나게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S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나름 큰 기업을 다닌다고 다니지만 동서의 직업은 누구나 알만한 직업이었죠. 그래도 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S전자라는 말을 들으니 한국 최고의 기업이 아니냐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동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연구원 며느리 오셨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니?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 아들들이 장가 한 번은 너무 잘 갔지 뭐야. 여자도 일을 해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신세대 마인드라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저도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전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연구원이 잘 맞지. 진짜 너무 멋져요, 형님. 부럽다니까요. 어머, 연구원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연구원이 최고야. S전자 연구원이면 한국에서 뭐 최고 직업이지. 약간 시어머니의 말이 뭔가 살짝 거슬렸어요. 저조차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냥 좋은 회사인 줄만 알지 삼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사랑만 받던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오자 은근슬쩍 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어머니 행동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동서를 찬양하셨죠. 오히려 동서가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첫째야, 저기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엉덩이 베기겠다. 너 엉덩이 베기지? 계속 앉아서만 일하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얘 첫째, 뭐하니? 얼른 방석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연구원 며느리 얼른 편하게 앉아요. 네? 아,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근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면 말씀드릴게요. 불편하기 전에 앉아야지. 첫째가 우리 집 살림을 거의 다 알아서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연구원 며느리 불편하면 되겠니?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앉아요, 응? 이런 거 다 이해한다니까, 첫째는.
전 그렇게 방석을 갖다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 방석을 그대로 동서에게 앉혀주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도 어머님의 편애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소고기며 굴비를 죄다 동서 앞으로 갖다 주었고 제 앞에 나물 반찬만을 갖다 두었죠.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친절히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영구한 며느리를 보자 더욱더 동서와 저를 편애하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걸 아는지 제 눈치만 보았고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동서도 신경 쓰이고 말이죠. 에이, 어머님, 여기 말고 저기다 두고 먹어요. 저 팔 길어서 다 닿거든요. 형님네도 드셔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쟤 많이 먹었어. 너 얼른 먹어. 일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어여 먹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기 두고 먹어. 그래도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제 앞에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형님도 이거 잘 드시던데. 형님, 드세요. 아니야, 동서. 괜찮으니까 얼른 먹어. 그래도 동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어머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얼른 먹어. 애써 동서한테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사실 동서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감원대상자 1순위가 사내 부부였어요. 안타깝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권고받아야 했죠. 남편은 완강히 퇴직을 못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았기에 지금 퇴사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일이 정말 잘 맞았기에 퇴사하기가 꺼려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굳이 퇴사를 한다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일 뿐이었고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퇴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이 그래도 일을 해야지. 어떻게 퇴직을 해? 안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 여자가 퇴직하는 게 낫지. 내가 집에서 놀아봐.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네가 퇴사하는 게 맞지. 넌 그래도 대학도 나보다 훨씬 좋은 데 나와서 다른 데 취직하기 쉽잖아. 난 아니라고. 여기도 간신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명예퇴직해줘. 부탁할게. 나도 내 청춘을 바치고 싶은 회사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연봉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연봉이야. 오래 다니면 느는 거잖아. 난 결단코 퇴사 못해. 그리고 내가 퇴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어? 남의 눈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연봉이랑 직급이랑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절대 퇴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 이야기는 시댁귀에도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이었지만 퇴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며느리가 낫다며 저를 설득하셨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지만 동서만은 저의 편에 서서 용기를 주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에게 너무 고맙고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않니? 우리 병욱이가 집에서 놀아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넌 곧 다른 데 들어가면 되잖아. 에휴, 나도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왜 사내 부부가 권고사직 1순위인 건지.
참 우리 병옥이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그런 회사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주렴. 부탁할게. 아, 어머님.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리고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었고요. 저도 뭔가 무자르듯 이렇게 결정이 안 서네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도 퇴사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봐라. 너도 체면이 쓰겠어? 차라리 집에서 네가 있는 게 낫지. 에이, 어머님, 요샌 안 그래요. 일부러 능력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연봉도 많고 직급도 높으면 이건 무작정 형님만 설득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그게 아니다. 여자가 사업해서 무슨 억 단위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집에서 논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생각해줘라. 동서 빼곤 제가 다 퇴사를 하길 바라더라고요.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제가 퇴사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집에 있는 지 2주 정도 되었나? 처음에 저한테 고마워하던 시어머니 남편도 제가 실직 후 집에만 있자 저를 약간 부엌뛰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서러웠고 내가 누구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어이없다는 생각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또한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운동을 다니던지 일을 다시 다니던지 해라. 집에서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이래서 우리 엄마가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한 거라니까. 너 일 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퍼졌어. 빨리 일 좀 알아봐. 다른 데 들어가게 말이야. 뭐?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꼴랑 2주다. 2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해 정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2주 만에 아줌마 같아서 그래. 재수 씨 봐.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냐? 멋지기도 하고. 아, 나도 일하면 아침부터 화장하고 꾸미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화장하고 그래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2주건 이틀이건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참 너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왜 취직을 안 하니? 얼른 다른 데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난 집에서 여자 노는 꼴 못 본다고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 말고 병옥 씨가 그만두길 바랬다고요. 어머, 그게 말이 되니? 어쨌든 병옥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그럼 살찐다.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여자는 취집이 아니라 취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들어갈 때 알아봐.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참 속상했어요. 어떻게 본인들 때문에 큰마음 먹고 실직한 저에게 2주 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죠. 지금 당장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좀 쉬면서 좋은 회사를 물색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방 밖에서 전화를 받고 저 몰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순간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 의심이 들어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회사 동료와 말이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후배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거꾸로 도는 것만 같았어요. 다짜고짜 남편을 깨워서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게 뭐야? 너 유지인이랑 바람났니? 제정신이야? 이래서 나 퇴사 종용했어? 얼씨구나 했겠네. 가뜩이나 같은 회사라서 눈치만 더럽게 보고 있다가 나 나가니까 둘이 얼마나 물만난 물고기처럼 바람을 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 아니야.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그냥 후배야. 후배인데 좀 요새 친해져서 그런 거고, 네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둘이 셀카며 문자 내용이며 다 봤는데 이래도 아니야? 누가 바본 줄 알아?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안 나와. 정리할게. 아니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랄까? 그러니까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요새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제발. 남자들 한 번씩 한눈 판다잖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이혼 생각까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믿었고 대신 그대로 넘어갈 순 없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편을 혼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엔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자들 원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니? 그리고 이게 다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래. 남자가 긴장감이 없잖니. 좀 네 동서처럼 꾸미고 나가봐라. 그럼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니? 다 네 잘못도 있는 거야.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어요. 아무리 여자는 일해야 한다 주의지만 지금 저 한 달째예요. 회사 알아보고 있고요. 말끝마다 집에서 퍼져 있다 꾸며라. 참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병옥 씨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제 탓이라는 게 진짜 어이없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옥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여자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 잡듯이 병옥이 잡았냐? 네가 지금 뭘 모르나 본데 너 병옥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아니요. 죄송한데 저 충분히 일할 때 모아놓은 돈 남아있고요. 명예퇴직해서 퇴직금도 두둑해요. 병옥 씨 생활비 가져오는 거 한 푼 없고요. 착각하시려면 뭘 알고나 착각하세요. 이제야 어머님의 본 모습을 알겠네요, 정말. 기막혀. 전 이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셨지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동선의 회사 근처로 오게 되었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속상해 하실 것이 눈에 선하고 이 답답한 마음 동서한테 넋두리를 하였죠.
역시나 착한 동서는 저의 말을 같이 들어주며 분개해 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마음이 공존했고, 한 번만 눈 감을까 싶다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진짜 답 없네요. 자기 아들 잡아야지. 왜 형님한테 그런데요? 아마 나 회사 그만두면 나한테도 그럴걸요? 참나. 아주버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동료랑? 전 언제나 형님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요, 형님. 고마워, 동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마워. 동서가 같이 화내주고 들어주니까 기분이 좀 풀린다. 사실 어머님도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닌 거 있지?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지. 형님이 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 웃자고요. 네? 그리고 전 형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하니까 너무 그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지 마세요. 아셨죠? 전 형님 편이에요. 동서의 위로가 참 많이 힘이 되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 역시도 동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 잠잠했고 더 이상 바람 소동은 없었어요. 저 역시 이번 일은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마지막으로 묻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3달이 흘렀고 생각보다 취직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었고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임신이라는 장벽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꺼려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였죠. 퇴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실에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너 1-2달이면 취직한다더니 왜 취직 안 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취직 며느리 될 예정인가 보지? 그러게요. 임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면접 가면 나이도 있는데 임신하면 어떡하냐고부터 물어보니 저도 생각 중이에요. 맞아요. 형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핸디캡 없는 남사원 뽑는 경우 많더라고요. 내가 쟤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야.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해서 며느리 들였더니만 실직하고 집에서 몇 달을 노니? 에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어쩜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취직 스트레스를 주세요? 너 동서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회사는 왜 들어가? 그 학벌에 그냥 삼성이나 들어가지. 에휴. 여자가 무슨 광고회사를 들어가서 덕을 본다고? 그냥 네 동서처럼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지금까지 철밥통으로. 어머님, 저희도 권고사직 있어요. 명예퇴직도 있고요. 일랑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형님 탓도 아닌데요, 뭐. 형님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쩜 마음도 예쁘니 너는? 참 똑소리나 마음 예뻐. 아주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살아. 돈도 잘 벌고. 에휴, 쟤는 어쩌다 철이 됐는지. 진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가는 열등감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동서에게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대놓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맞나?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돌변하실 수가 있나 싶으면서 유치했어요. 너 다음 주에 아무 일정 없다고 했지? 우리 부산 여행이나 다녀올래? 너랑 나랑 네 남편이랑. 내가 며느리 생기면 꼭 부산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 친구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너 시간 된다고 했지? 우리 가서 재미있게 놀고 와보자. 네, 뭐 좋죠. 우리 형님도 해서 셋이 가요. 어머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자들끼리 회포 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쟤는 펑펑 집에서 노는 앤데 뭘 그러니? 일하는 너나 힐링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부부랑 다녀오면 돼. 너도 가고 싶냐? 넌 취직자리 알아봐야지. 안 그래? 놀러 갈 시간 아끼고 취직자리나 알아봐라. 그래야 빨리 취직을 하지. 기가 막혔어요.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실직한 저는 빼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만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난 시어머니였어요. 동서는 가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찝찝해했지만 동서 잘못은 없기에 전혀 동서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동서에게 제가 더 미안할 따름이었죠.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 정말 왜 그러신데? 여하튼 마음 많이 상하셨죠? 아니야, 동서, 괜찮아. 어머님 뭐 일하는 며느리만 제일인 줄 아시는 분인데.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와.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괜히 마음 쓰이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난 진짜 괜찮으니까 동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용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 와. 동서도 모처럼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알겠지? 아, 저 돈 있는데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괜히 더 죄송하게. 여하튼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 재밌게 놀다 올게요. 미안해하는 동서를 뒤로한 채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은 씁쓸했죠. 정말 일하는 며느리만 최고를 생각하는 어머님에게 사실 너무 서운했거든요. 제 자존감이 아마 이때 제일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 역시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집에서 나름 포트폴리오 작성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참 재미나게 놀 시간인데 말이죠. 서둘러 받아보니 동서가 하는 말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형님, 빨리 지금 KTX 끊어서 제일 빠른 걸로 오세요. 빨리 와서 이것들 잡아가세요.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의 말이 다 끝나자마자 저는 그로부터 30분 뒤인 KTX를 바로 끊어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알려준 장소에 가본 순간 기야말 광경에 다리가 풀려버렸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정말 철저하게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광경은 남편의 처음 외도 상대와 함께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두 잡것들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동료 상간녀의 본가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을 데리고 제 남편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저를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 당할 뻔한 거였고, 전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니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임신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을 밀어붙였던 거였고요. 진짜 너무 기암의 연속이었어요. 이러려고 동서한테만 부산 가자고 했구나. 아, 세상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하나? 너 위해서 내가 명예퇴직까지 해주고 실직자가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날 뒤통수를 쳐? 왜? 내가 이대로 집에 눌러앉으면서 네 등골 뽑아 먹을까봐 걱정돼서 지금 나랑 이혼 생각까지 한 거니? 네 생각이야? 아니면 이 정신 나간 아줌마 생각이야? 말해봐. 아, 나가서 얘기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부산까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우, 사돈,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좀 놀라셨으니 진정하시고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아니, 너까지 왜 이러니? 지금 이 난리통에 너라도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어? 됐고, 내가 이것들 용서 안 해. 저기요, 당신들 딸내미 상간녀예요.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였고요. 이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당신들이 딸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정신 나간 여편네랑 이 잡것은 원래 그렇다 치지만 당신들 딸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제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울고만 있고 상간녀의 부모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기세였어요. 간신히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왔고 밖에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과 머리에 손이 왔다 갔다 했고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졸도를 하셨죠. 다행히 서방님과 동서가 저를 진정시켜주며 위로해 주었고 서방님도 이런 자리인지 몰랐다고 했고요. 넌 매운맛 좀 봐야 돼.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쳐? 임신을 시켜? 이게 돌았네 진짜. 좋았니? 재밌었어? 아파. 그만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임신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고 내가 이런 남자랑 살았다고 생각하니 각오를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도대체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진짜 용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형이지만 정신 나간 것 같네요. 엄마까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저 이대로 안 있을 거예요. 형이랑 어머님 가만 안 둘 거고 상간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너무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나 혼자 바보 될 뻔했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해야죠. 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저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이 뒤통수 치는 꼴을 어떻게 봐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전 그 길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또한 시어머니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 정확했기에 법원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동서애를 제외하고 저를 속이려 했다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앞에 가서 상간녀와 남편을 망신을 주고자 피켓 시위를 하였고, 저를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좋은 회사에서 남편에겐 회사 명예를 더럽혔다며 퇴직을 권했으나 끝까지 퇴사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은 거의 없어질 부서의 자천이 되었고,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전 직장 동료가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벌금 약속기소가 되어 벌금형만 처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직도 그날만을 생각하고 남편 표정과 상간녀 표정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다. 이왕 그냥 끝내는 김에 좋게 끝내주지. 내가 왜? 나 너 때문에 퇴사하고 너네 엄마한테 구박받았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네 순순히 놔두겠니? 네 엄마한테도 전해. 그렇게 잘난 며느리 보고 싶으면 아들부터 갱생시키라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날 업신여기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시간이 지나도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아. 평생, 알겠어? 뱃속에 네 애 잘하고 있을 텐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서에서 돈 많이 벌어라. 걔 퇴사했다며? 네 애랑 네가 먹여 살려야지. 혹시라도 새로운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도 너네 애미랑 네가 했던 짓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몸살이고 살아. 괜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 신세 망치게 하지 말고, 알겠니? 더러운 것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지금 너무 고마울 지경이야. 내가 이렇게 너랑 끝날 수 있음에, 알아? 남편은 절규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광고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작은 대행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제 막 커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예전 광고주들이랑 되게 잘 지냈던 터라 작은 대행사 치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이 제 황금기라고나 할까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행사 대표도 되고 어떻게 보면 결혼 후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 동서와는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낸답니다. 동서에게 듣기론 그 상간녀는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타깝진 않았죠. 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선에는 어머님네를 안 보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동서도 크게 실망했던 터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다행히 서방님이 꽤나 개념찬 인물이었기에 다행히도 서방님조차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과 전 시어머니와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언젠간 본인이 실직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아예 보지 않겠다고 말이죠. 참 세상 별일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지 않나. 그렇게 잘해줬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하질 않나. 같은 직장 동료가 내 남편의 상간녀가 되질 않나. 이런 풍파를 겪고 나니 웬만한 처세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 제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눈꽃 틀 새 없는 나날들을 지내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짬이 나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에 한참 웃었답니다. 정말 제 인생의 흑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계기니까요. 여러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